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일주일 동안 핵심 소식만 전해드리는 통합방송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세계 최고의 전차로 평가받는 K2 전차가 페루 현지에서 극찬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페루의 사막, 산맥, 아마존과 같은 험난한 지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기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반면 중국과 일본의 전차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U-10 계열 항공기 관련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네덜란드 항공우주 기업에서 현재 테스트를 진행 중인 TU-10의 반전 소식을 접한 인도네시아의 충격 행보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한국 포방부의 핵심 무기체계 천무에 관한 소식입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운용 중인 천무에 첨단 드론이 하나의 세트로 결합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MLRS와 드론의 조합에 천무에 숨겨진 실제 위력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Let's get it! Muy buenas chicos, ¿qué tal? ¿Cómo están? Y lo que sabemos hasta ahora ya de manera casi definitiva es que Perú contará con el mejor tanque de batalla principal. Estamos hablando del surcoreano K2 Pantera Negra. 本该全神贯入指挥的车长王越，却突然僵在了那里。在补弹的时候，它这个药头，它尾部的那些东西，因为车辆颠簸可能在马上进入炮膛之前，而正好就卡在了那里。 K2 전차가 왜 세계 최고인지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전 세계 최고의 주력 전차로 꼽히는 K2 전차를 향한 외신들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을 넘어 남미로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페루 매체들은 K2 전차를 세계 최고의 전차로 평가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수출 계약까지 남은 것은 시간 문제일 뿐 사실상 수출이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페루 군사매체 FDRA는 최근 세계 최고의 전차 K2 블랙팬서라는 제목을 통해 왜 페루가 K2 블랙팬서 전차를 도입하려 하는지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레오파르트2, M1A2 에이브람스, 챌린저2, 미 T-14 아르마타는 종종 오늘날의 주요 전투 탱크 목록에서 최고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K2 블랙팬서는 확실히 이 목록에서 맨 위에 오를 자격이 있습니다. K2 블랙팬서는 종합적 성능에서 M1A2 에이브람스를 능가하지만 그보다도 10톤 이상 가벼워 톤당 25마력의 세계 최고의 출력대 중량 비율을 제공합니다. 특히 상하 좌우로 궤도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서스펜션은 K2 전차의 가장 큰 특징으로 거친 기동 중에서 트랙 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동적 트랙 장력 조절 시스템 또한 장착되어 있습니다. K2 블랙팬서는 현 시점 세계 최고의 전차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지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주력 전차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출면에서 역사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했는데 폴란드는 최근 한국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앞으로 몇 년 동안 K2 블랙팬서 전차 최대 1000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라고 하였죠. 실제로 현대로템은 지난 11월 페루와 지상무기 수출 총괄 협약을 체결하면서 페루 조병창이 발주한 K2 전차와 계열 전차, 차륜형 장갑차 후속 물량 등 지상무기 체계 전반에 걸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페루 군사 전문가이자 군사 유튜버인 스크류16은 K2 흑표 전차에 대해 엄청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페루가 남미 최고의 군사 강국이 되는 계획에 한국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K2 전차는 페루를 나토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군대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였죠. Muy buenas chicos, ¿qué tal? ¿Cómo estáis? Bienvenidos a un nuevo vídeo más. El día de hoy os traigo noticias frescas y muy buenas fuerzas armadas en las más poderosas de Sudamérica, y lo que sabemos hasta ahora ya de manera casi definitiva es que Perú contará con el mejor tanque de batalla principal de toda América, tanto en rendimiento como en huella logística. Estamos hablando del surcoreano K2 Pantera Negra, alianza de mayor carácter estratégico para Perú, y configurar a Corea del Sur como el mayor socio militar dentro de este marco. Se espera que en los próximos meses estos factores fueron pensados obviamente para que el vehículo pudiera emplearse en montaña con una alta eficiencia, pero las características del diseño, como una silueta reducida y un menor tamaño en general, también lo hacen muy propicio para su empleo en ciudades, otro de los grandes teatros de operaciones al que se enfrentaría el K2 en Corea. Pero bueno, hasta aquí el vídeo de hoy, espero que os haya gustado. Si es así, como siempre os pido que no olvidéis dejar vuestro like, suscribiros, y también os dejo la cajita de comentarios, y nos vemos en la próxima. Adiós.
해당 영상에서의 페루 네티즌들 역시 K2 전차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K2 블랙팬서 탱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한국이 페루에서 정교한 무기를 제조하는 것은 훌륭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이는 북한과의 갈등 상황에서 예비 무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제공하며 특히 창카의 항구를 통해 페루에서 자체 기준과 품질로 제조된 무기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페루에서 생산된 K2는 페루 사막에 적합하게 설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사한 전투 환경을 지닌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이 변형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죠. 페루 전차 도입 사업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경쟁 시스템이 아닌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목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페루가 K2 전차를 콕 집어서 도입하려 하는 이유는 페루 현지 지형에 가장 적합한 전차가 K2 전차이기 때문입니다. K2 전차는 이미 한국에서 260대 이상 운용되어 사계절의 기후와 각종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것이 입증되었으며 특히 폴란드에서 운용 중인 84대의 K2 전차는 도입된 직후 각종 진흙, 산악, 늪지에 투입되어 높은 적응력을 선보이고 있을 만큼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페루 역시 다양한 기후와 지형을 보유하고 있기에 K2 전차의 전천후 능력이 꼭 필요한 것인데요. 페루의 해안 지역은 사막지대로 세초라 사막과 아타카마 사막이 있으며 중앙부에는 고도가 높은 안데스 산맥이 위치해 있고 동부 지역인 이키토스와 푸칼파 지역은 아마존 열대 우림으로 덮여 있어 고온다습한 기후와 늪지, 산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가동률과 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은 K2 전차와 같이 뛰어난 완성도를 지닌 기체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K2 전차는 각종 연합훈련을 통해 전세계 그 어떤 전차들보다도 우수한 기후, 지형 적응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K2 전차는 카타르군과 연합훈련을 통해 사막과 같은 낯선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우수한 성능을 과시했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사드 카타르 지상군 훈련대장은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사막 지형과 극심한 일교차가 있는 험준한 환경에서도 거침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군의 강인함과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매우 인상 깊게 보았다라고 하였죠. K2 전차가 그 어떤 지형에서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세계 최초로 도입된 반능동 유기압식 ISU 서스펜션 덕분입니다. K2 전차는 이를 통해 중량, 공간, 기동성 3요소를 모두 향상시키면서 완벽한 전차로 거듭나게 되었죠. 흔히들 주목하는 자세 제어 능력은 ISU가 가져오는 여러 이점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일단 유기압식 서스펜션을 사용할 경우 토션바가 차지하는 중량과 공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센서를 통해 지형에 따라 서스펜션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야지 기동성과 승차감 그리고 기동 간 사격 명중률이 향상됩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를 개발하여 적용했는데 주행 중 접지 않은 노면의 형태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궤도 장력을 컴퓨터와 유기압 제어 장치를 통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게끔 하는 기능을 하게 해줘 진흙이나 사막, 거친 자갈 위에서도 완벽한 주행이 가능하며 궤도의 안정성도 극대화시켰습니다. 실제로 연구 개발자들이 궤도를 억지로 벗겨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실패했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중국 동부정부 육군 전차 부대에서 공개한 사격 훈련 영상에서 진흙 위를 질주하는 중국 전차가 노면 위로 올라오는 진동을 잡지 못해 엉망진창의 사격을 선보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중국 주력 전차의 서스펜션은 토션바로 고르지 못한 진흙 위에 흔들리는 진동을 그대로 승무원들에게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사격 장치가 고장까지 나게 되는 진광경이 펼쳐졌는데요. 함께 보시죠. 就在张德华在颠簸路上努力驾驶坦克，让它平稳向前驶，车内却突然出现了不该有的安静。本该全神贯注指挥的车长王越，却突然僵在了那里。在补弹的时候，它这个药筒，它尾部的那些东西，因为车辆颠簸可能在马上进入炮膛之前，而正好就卡在了那里。原来，王越在协助射手装填时，炮弹突然被卡住，这让他顿时慌了神。当时就懵在那里了，也不知道该怎么办，浪费了很长时间。眼看就要临近斜向路的终点，可射手王成仍没有找到目标，难道是错过了吗？焦虑和紧张瞬间笼罩着整个车组。他说已经快滑到头了，马上就快滑不了了，也是搞得我们两个很紧张。坦克马上就要到达斜向路终点，一旦进入转向反向路的弯道，车组就没有完成在斜向路射击出一枚炮弹的任务。 한편 무조건 유기압 서스펜션을 도입했다고 해서 모두 K2처럼 높은 완성도를 지닐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10식 전차는 2015년 후지 종합 활용 연습 중 무한궤도가 이탈되는 사고로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인력으로는 도저히 이탈한 궤도를 끼울 수가 없어서 결국엔 군단 전차를 이용하여 정비소까지 갔고 전차 하부 차량을 들어올려 궤도를 맞추었죠. 특히 단순히 기동 불능에 빠진 게 아니라 이탈한 궤도에 의하여 후방 사이드 스커트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버리면서 사이드 스커트도 방호장갑을 둘렀다는 말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 K2 전차를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에서는 각종 험지에서 완벽한 수행 능력을 선보이고 있다며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K2 resztę bije na głowę chociażby celnością ognia, co nie powinno dziwić chociażby ze względu na to, że cała mechanika jest nowsza, system kierowania ogniem. Natomiast co do ergonomii, podobno jazda jest bardzo płynna, czego zresztą mogłem w kolei doświadczyć, bo zdarzyło mi się. W kontekście Abramsów, gdy pojawiła się informacja, że one zostaną, Polska zakupi te maszyny, był taki mit, który gdzieś krążył w internecie, że te czołgi nie są przystosowane. Dostępnego w Polsce w własności wiaduktów i tak dalej. Tylko przede wszystkim ma służyć do realizacji zadań. Jeżeli czołg na pole walki nie dojedzie, Czołgi K2 miały mierzyć się z najnowocześniejszymi czołgami rosyjskimi. Jak to wygląda? na pewno po naszej stronie jest przewaga siły ognia, de facto również mobilności ze względu na nowocześniejszą skrzynię przekładiową, chociażby słynny ostatnio niezbyt dobrze zaprojektowany właz kierowcy. Też raczej załoga powinna być mniej zmęczona w K2, co też ma swoje znaczenie. Opancerzenie, czołgi rosyjskie, poradzieckie w ogóle, tutaj premiowany jest K2, premiowany jest również Leopard czy Abrams. W Orzyszu. Tam miałem przyjemność porozmawiać zarówno z czołgistami 20. Bartoszyckiej Brygady, jak i technikami, którzy obsługiwali ten czołg oraz dowództwem batalionu. I wszyscy podkreślali w sposób absolutnie jednogłośny. Najmocniejszą cechą K2 i jego najmocniejszą stroną jest celność i zdolności systemu kierowania ogniem. Jak rozmawiałem z dowódcą batalionu, który opisywał mi przygody tych czołgów i czołgistów na ćwiczeniach Dragon 24, okazało się, że przy strzelaniu na 2 km K2 miał blisko 100% celności. Zresztą sami Państwo możecie się przekonać, ostatnio umieściliśmy o tym całkiem fajny, duży materiał z skromnym udziałem mojej osoby i naprawdę ci czołgiści są zadowoleni z otrzymanego sprzętu. Natomiast podczas ćwiczeń Dragon 24 okazało się, że 300-kilometrowy przemarsz drogowy nie stanowił dla tych czołgów większego wyzwania. I czołgiści z innych krajów mieli większe kłopoty z tym, żeby utrzymać swoje czołgi w sprawności. Oczywiście bierzemy na poprawkę fakt, że docelowy K2PL będzie cięższy niż te aktualne czołgi, bo te czołgi, które w tej chwili służą w Wojsku Polskim, które zgodnie z nomenklaturą producenta nazywa się K2GF, brzydko mówiąc zapchaj dziura, to są czołgi, które ważą 50 ciągów tego czołgu, więc to jest w ogóle bez porównania, jeśli chodziło o czołg T-72. K2 jest po prostu czołgiem, którym sprawia mi frajdę, tak? pracując 나 이처럼 K2 전차는 현존하는 모든 전차들 가운데 최고의 성능을 지니고 있는데 최근 K2 전차가 세계 최고인 것이 입증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까기 시작했거든요. 중국한테 욕먹는다. 이는 최고라는 증거다. 중국 매체 소우에서는 K2 전차를 통해 바라본 한국 군수산업의 발전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무기 장비 야망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핵심 기술과 장비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는 점이라면서 한국의 국제 환경은 비교적 여유롭지만 자체 기술 부족으로 첨단 신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군수기업이 제한되고 있다는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아니 포신 엔진 변속기 국산화 성공한 지가 언젠데 이런 중국 애들 특징 일단 까고 근거를 찾는다. 오늘의 한 줄 평. 안 되겠다. 도와줘요 탱크맨. Selaku Kepala Staf Angkatan Udara beserta seluruh keluarga besar TNI Angkatan T-50 계열 항공기는 라이벌이 없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기체다. 최근 T-50 계열 항공기의 성능 개량에 전세계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FA-50 블록 20용으로 사용될 A4 레이더가 본격적인 테스트에 착수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레이더 제작사인 LIG 넥스원은 네덜란드 왕립 항공우주센터와 협력하여 한국 최초의 공랭식 A4 레이더인 ESR-500A의 비행시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약 2년간 공정하고 정확한 강도 높은 시험으로 ESR-500의 신뢰성을 구축하여 공중, 지상, 해상 표적의 탐지, 추적 및 최대 탐지거리, 동시 운용 모드 등 각종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췄는지 파악할 예정인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약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네덜란드 항공우주센터 NLR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19년 설립된 국영 방위산업기관인 NLR은 네덜란드 공군뿐만 아니라 나토 공군, 미국 공군 등의 사전 테스트를 주로 수행하면서 각종 정비 및 시험평가에 특화된 기술력을 확보
확보한 1티어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어느 기관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테스트를 수행하여 객관적인 재원상 성능을 도출해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NLR에서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LIG 넥스원사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럴만도 한 것이 LIG 관계자에 따르면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경량 A사 레이더로 꼽히는 미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트라이크 대비 ESR-500 레이더가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요.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채택하여 카이의 실증 검증을 마친 상태에서 LIG 넥스원 관계자의 이러한 발언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써 2년간의 테스트를 마친 ESR-500이 본격적으로 F-50에 탑재되게 된다면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을 만한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팬텀 스트라이크를 장착한 F-50은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전투기 F-16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입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미 레이시온 CEO 에릭 디트마르스는 팬텀 스트라이크를 장착한 F-50과 F-16 블록 52와의 비교해서 F-16 블록 52에는 기계식 안테나가 탑재되어 있고, 기계적으로 조종되는 레이더 안테나의 문제는 한 번에 한 방향으로만 레이더파를 방사할 수 있지만, A사 레이더의 안테나에는 다수의 송수신 모듈이 부착되어 있어 한 번에 여러 방향으로 레이더파를 방사하여 목표물을 찾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F-16 블록 52 대비 더 우수한 인식 능력을 지녀 더 먼저 보고 더 빨리 공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계식 레이더는 목표물을 탐지하기 위해 안테나 방향을 기계 구동부를 통해 재정렬해야 하기에 목표물 탐지에 시간적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전자적으로 빔의 방향을 바꾸는 A사 레이더는 0.1초의 시간 지연 없이 다양한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팬텀 스트라이크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이 바로 LIG 넥스원의 ESR-500 레이더라는 것인데요. 둘 다 고성능 GAN 지라갈륨 반도체 소재 기술을 활용한 A사 레이더이지만, ESR-500은 출력, 어레이 구조, 냉각 효율에서 훨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는 컴팩트함과 무게를 중시해 피크 파워가 8W인 반면 ESR-500A는 피크 파워가 2배 가까운 15W에 달합니다. 더 높은 출력을 통해 더 긴 탐지거리와 강력한 신호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피크 파워뿐만 아니라 총 출력 면에서도 ESR-500 레이더가 압도적으로 강력합니다. 또한 어레이 구조 역시 훨씬 선진화된 기술을 적용한 ESR 레이더인데요. 고밀도 어레이 구조를 사용하여 더 작은 크기와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고밀도 어레이 구조란 레이더의 안테나 배열 설계에서 더 많은 송수신 모듈 TRM을 작은 공간에 배치하기 위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이로써 ESR-500에는 500개의 TRM 모듈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같은 고밀도 어레이 구조는 신호 처리 능력과 출력 향상은 물론 빔 형성 및 스캔 성능을 향상시켜주고, 더 좁고 정밀한 전파빔을 형성하거나 빔의 빠른 전자식 스캔이 가능해 추적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에 A사 레이더의 핵심 설계 요소 중 하나로 꼽히죠. 반면 팬텀 스트라이크는 단일 어레이로 설계되어 더 단순한 구조로 플랫폼 호환성과 비용 효율성을 중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같은 고밀도 다층 어레이 구조는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열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에 LIG 넥스원의 ESR-500에는 최신식 공랭식 설계를 접목해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회사 역시 단일 공랭식 A사 레이더를 강조하면서 홍보하고 있는데, 공랭식 기술이란 발열이 큰 레이더를 공기만으로 냉각해 기존의 수랭식과는 달리 별도의 냉각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레이더를 소형 경량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이전까지 사용한 냉랭식은 빠른 냉각이 가능한 반면 펌프, 냉각수, 열교환기 등의 추가 구성 요소가 필요해 무게와 부피가 늘어나고 시스템 결함 가능성과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팬텀 스트라이크는 수랭식과 공랭식을 병행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반면 ESR-500A는 첨단 공랭식 단일 구조만으로도 효과적인 열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서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FA-50과 T-50에 LIG 넥스원 ESR-500 레이더가 탑재된다면 정말 미드급 전투기인 F-16과 맞먹을 정도의 훈련용 전투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최근 KF-21의 공동 민폐국인 인도네시아의 반전 행보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인 모하마드 토니 하르조노는 신년 공군 계획 발표회 자리에서 T-50 항공기를 칭찬하면서 내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나는 카이에 직접 방문하였고 여러 차례 검토했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이미 T-50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2025년과 2026년에 계약을 통해 전투기를 추가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대의 계약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르조노 총장은 주문한 전투기가 인도네시아의 영공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여러 비행대에 배치될 것이라고 하였죠.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다면 벌써 T-50 항공기의 3차 계약인데요. 지난 2011년 5월 T-50 16대,
총 4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고 2021년 7월 6대의 T-50I 추가 도입 수출 공급 계약을 맺었던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번에 만약 계약이 체결된다면 인도네시아 역시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A사 레이더를 탑재한 T-50 항공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KF-21의 기술 유출 사건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파견 엔지니어들 다수가 검찰에 송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사건을 경찰에 넘긴 지 9개월 만에 기술 유출자들이 검찰에 송치되어 인도네시아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인니 측은 한국에 빠른 종결 및 유보를 요구하였지만 한국 측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역대급 사건인지라 매우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카이를 칭찬하고 T-50을 칭찬하면서 구매를 원해도 KF-21의 분담금 미납 문제와 기술 유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도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인도네시아 측인데요. 그 이유는 전술 훈련기 및 경량급 전투기에서 T-50 계열 항공기를 제외하고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들급 전투기의 경우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입은 프랑스의 라팔, 미국의 F-16, 한국의 KF-21과 같은 여러 대안이 있지만 로어급 전투기에서는 T-50 항공기가 사실상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멍청한 선택일 정도로 독보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인도네시아가 운영 중이던 전술훈련기 2대가 기계 결함으로 인해 추락하여 총 4명의 조종사가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가 2012년에 도입한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의 경공격기 EBM-314 슈퍼투카노 전술 전투기였습니다. 이에 전술훈련기 도입이 시급한 인도네시아이지만 눈을 돌려 유럽 항공업체들을 보아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로 했던 프랑스의 미라지 2000 전투기 역시 도입 계약을 연기한 상황입니다. 12대에 7억 3,300만 유로에 달하는 미친 금액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미라지 2000의 원 제작사인 프랑스의 다수 에비에이션이 2007년부터 전투기 생산 라인을 중단했기 때문에 예비 부품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M346도 현재 자국 공군 생산량을 충당하는 것도 벅찬 상태이며 폴란드 공군을 통해 드러났듯 낮은 가동률과 높은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잦은 결함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은 인도네시아의 선택을 T-50으로 좁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T-50 계열 항공기가 전세계 최고의 항공기는 아닐지라도 대안이 없는 전세계 유일의 항공기가 되어가는 현재인데요. 넘쳐나는 미들급과 달리 로우급은 T-50 계열밖에 없으니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한국과 기싸움했던 모든 행동들이 결국 자충수가 되어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그러게 대안도 없으면서 대안의 외값이니 오늘의 한 줄 평 누구나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제 천문은 전장의 유일신으로 등극하게 된다. 포병은 현대전의 신이다.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이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장에서 전체 사상자의 약 60%가 적 포병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쟁이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전선이 고착되면 포병 화력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증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첫 현대전이라고 불리는 러우 전쟁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공포가 등장했습니다. 이 무기체계가 내는 모터 소리가 가까워지며 병사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고 마는데요. 바로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활약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현대전의 상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초의 드론 전면전이라고 표현할 정도인데요. 심지어 그 주역이 대형 드론이 아닌 소형 드론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비싸봐야 수백만 원 가량인 저렴한 드론을 소대나 분대급의 소부대까지 배치하며 화력을 보강하였고 대전차 소대의 드론은 적 기계화 부대를 수킬로미터 밖에서 미리 탐지하고 정밀 타격을 유도하거나 자폭 공격을 하고 또한 포병대대의 드론들은 정확한 좌표와 실시간 데이터를 전달하여 포병 체계의 정확도와 생중성을 극대화시키는 슈덴슈크 전략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폴란드에서 전해진 놀라운 소식에 한국군의 대표 포병 화력 체계인 천무 단전 로켓포의 위상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천무 발사대를 도입하여 폴란드화 시킨 폴란드 호마르케이 MRS에 전용으로 사용되어질 2대의 첨단 드론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일 폴란드 군수청은 호마르케이 시스템용 공중 커버 드론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호마르케이만을 위한 드론 도입 계약이었는데요. 바로 폴란드가 자랑하는 플라이아이와 엑스프론터 드론이었습니다. 두 제품 모두
폴란드 대표 방산업체 WB그룹에서 제작한 것이죠. 플라이아이는 중형 드론으로 관측 및 데이터 수집 임무를 위해 설계되어 복합 재료로 만든 모듈식 구조가 특징입니다. 분해에서 조립까지 단 10분밖에 걸리지 않죠. 특히 전기 모터를 사용하여 높은 정숙성을 제공하고 60km에서 120km 사이의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최대 고도는 3000m에 달하죠. 플라이아이에는 주간 및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호마르케이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미 우크라이나 포병대대에서 실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플라이아이는 입증된 성능으로 호마르케이의 위력을 배가시켜줄 것입니다. 또한 소형 모듈식 드론인 엑스프론터는 무게가 약 1km에 불과해 백팩에 넣어 휴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식 뒷배경에서 할 수 있듯 한 번에 여러 유닛을 동시에 배치할 수 있는데요. 최대 속도 시속 60km에 달하고 고도 300m에서 작동하며 플라이아이와 마찬가지로 상세한 실시간 감시를 제공하고 폭발물, 적외선 마커 및 신호장치를 포함한 다양한 페이로드를 지원합니다. 폴란드군이 자국산 드론을 대거 구매하면서 호마르케이 전용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최근 진행된 호마르케이 실사격 테스트를 통해 그 성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면서 핵심 무기체계로 인정받고 있고 특히 호마르케이와 드론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차륜형인 호마르케이는 빠르게 위치를 이동하며 드론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표를 정확히 공격할 수 있는데요. 발사 후 신속히 철수하여 적의 반격 가능성도 최소화할 수 있는데 특히 앞으로 전용 드론들은 호마르케이가 적의 반격을 받기 전에 위협을 감지하고 경고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호마르케이와 드론의 조합은 정찰, 통신, 타격 시스템 간의 원활한 통합이 현대전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군에게도 많은 교훈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통해 드러난 사실 중 하나가 북한군은 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인데요. 마치 드론을 처음 본 듯한 모습으로 전투를 벌여 드론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입은 북한군은 수백 명에 달하고 포병과 드론의 연계 공격에 목숨을 잃은 북한군은 1000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쿠르스크에 배치된 우크라이나 제8특수작전연대는 최근 공식 SNS를 통해 1인칭 시점 드론이 북한군 장병과 장갑차 등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에는 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낯선 무기인 드론과 마주치자 속수무책으로 도망가거나 필사적으로 숨으려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중 생존하여 자대에 복귀한 북한군은 전투의 소감을 밝히면서 드론이 계속 날아온다며 당시를 회상하였죠.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무전기를 들고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미하일로 마카로스 하사는 북한군 약 200명이 좀비처럼 우리 기지로 다가왔다. 드론을 향해 총을 쏘는 등 정말 무모했다며 우리에겐 쉬운 표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군이 천무 발사대와 드론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면 한국군 역시 최근 폴란드산 드론을 구매하여 전력을 강화하였는데요. WB그룹이 제작한 자폭 드론 웜8입니다. 이미 올해 육군 작전부대와 드론 작전 사령부에 배치된 웜8는 200여 대가 도입되었고 총 계약 규모는 146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프셋 형식으로 구매한 첫 번째 폴란드 무기인 웜8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높은 성능으로 긍정적인 계약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50km의 탄두를 싣고 비행할 수 있고 최대 1000km의 거리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폭 드론입니다. 특히 이전 모델과 달리 폭발물 하나의 페이로드만 갖고 있어 전투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알려졌죠. 실제로 폴란드산 드론들은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실전에서 사용되면서 서방 진영 1티어 드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드론은 가성비가 좋은 DJI 제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DJI는 중국에서 제작하여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전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산 드론은 가격이 비싸고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때 폴란드산 드론이 대체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프랑스에서 지원받은 세자르 자주포와 폴란드산 플라이아이 드론을 활용하여 실제 전장에서 높은 성과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 플라이아이가 바로 호마르케이 전용으로 폴란드군에 도입된 드론입니다. We are about to witness the Ukrainian artillery unit using a French-made self-propelled artillery system Caesar. The men receive coordinates from air reconnaissance. A Polish-made Fly-Eye spots a Russian Tunguska designed for shooting down low-flying aircraft, helicopters, and UAVs. They track it and pass the coordinates to the men on the ground as soon as it stops moving. The French Caesar does the rest. All in all, it took 2 minutes to arrive in the position, load the gun, shoot it, and then load it back. Very fast and very efficient. To provide the artillery with new targets every day, the Fly-Eye unit soars high over the enemy's territories. However, it's not an easy job, as Russians use their signal intercepting systems, known to be extremely hard to avoid. Just now, the team is fighting to retake control of their UAV.
After the nerve-wracking search for the drone, the team finally brings it back. The Polish-designed Fly-Eye is one of the most advanced drones used by the Ukrainian armed forces. Just before landing, the drone releases the camera module via parachute to prevent it from physical impact. In war, every second is valuable. Every target found gives the man a crucial advantage to strike Russian equipment before it can strike them. 포병 중심의 한국군에게 있어 다른 나라보다 드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포방부라고 불릴 만큼 오래전부터 포병 전력을 군사작전의 핵심 요소로 삼아왔고 한국군의 단일 포병부대의 전력이 웬만한 국가의 포병 전력과 맞먹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포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러전을 통해 알 수 있듯 포병의 단독 활약이 아닌 드론과의 연계작전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전략적 도구로 사용되면서 한국군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특히 북한의 위협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전 환경을 고려할 때 드론과 포병 시스템 간의 통합은 한국군의 전술적 우위를 보장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드론 기술도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활용도 부분에서 다소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30년 전 최초의 국산 드론 송골매를 개발해 2000년에 실전 배치한 드론 선진국이었지만 최근에서야 국산 중고도 무인기를 개발하는 등 드론 전력의 현대화 속도는 더딘 상태이죠. 이에 지난해 한국군은 드론 작전사령부를 창설하여 육해 공군 해병대로 구성된 국군 최초의 합동 전투 부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드론 무기 체계를 2026년까지 현재 8,000대 대비 2배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용 드론을 대대급 이하 모든 부대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율곡 2위에 10만 양병설과 같이 10만 드론을 확보해야 하는 현 상황입니다. 폴란드가 호마르케이와 드론의 시너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축적하는 경험은 한국군에게 기술적, 전술적,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군은 포병 중심 전술의 현대화, 전자전 대비 능력 강화, 그리고 방산 수출 성공 사례 확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데이터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와 교훈이 주는 무형적 가치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귀한 자산이 되겠죠. 호마르케이 전용 드론, 앞으로 한국군이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드론 놈들에겐 드론이 딱 좋아. 딱 좋아!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